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더운 날씨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주말 사이에 캐리비안 베이를 둘째 아들과 갔다 왔는데요. 첫째 아이는 이미 저하고 별로 놀 생각이 없고 독립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놀 거고 10살짜리 둘째랑 캐리비안 베이를 갔습니다. 캐리비안 베이 with One Piece 애니메이션 해서 이제 지금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주말 사이에 폭염이 있었고 근데 그날 뵀는데 여러분 캐리비안 베이 가셔서 알겠지만은 이렇게 큰 파도풀이 있습니다. 파도풀 갔는데 어제 파도풀에서 이제 저는 모자를 쓰고 이렇게 선크림 바르고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파도풀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헤엄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부장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갑자기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으면 안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오늘 방송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느닷없이 파도풀에서 사진 한 장 같이 찍었습니다. V자 하고. 근데 우 하는 소리와 함께 파도가 와서 떠밀려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고 그냥 서로 이제 각자 떠밀려 가버렸는데 정말 재밌었던 그런 추억입니다. 혹시 방송 보시면 이렇게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굉장히 재밌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자를 이렇게 야구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얼굴을 알아보시고 그 파도풀 안에서 출렁이는 파도풀 안에서 사진 한 장 찍자고 하셨던 분 아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절실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딜 가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욕하시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역시 더위가 무더웠지만 오늘 뜨겁게 또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50포인트 이상 올라왔고요. 2940포인트대까지 올라오면서 역시 한국이 저평가되어 있고, 조그만 수급이 들어오면 금방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시장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3,000포인트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3,000포인트 넘어가기 시작하면 글쎄요, 3,000포인트 넘어서 또 밸류가 어떻고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 세계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싸게 거래되고 있고 디스카운트 할인 요인만 제거된다 하더라도 꽤 높은 코스피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국내 증시가 결코 글로벌 증시에서 아주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아주 낮은 그런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도 크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시장에 대해서 고정관념에 잡히면 안 돼요. 항상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 조정이 좀 나온다고 했을 때 물론 다른 변수들 중동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1차적으로 보는 지수는 2780에서 2800포인트 그 정도 수준에서는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조정이 나오는 가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주말 사이에 많은 자료가 또 나와서 하락폭을 크게 깊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동 사태가 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정 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이제 봉쇄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 변수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장기전으로 가기에는 너무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 크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장기전은 조금 힘들 거야 또는 호르무즈 봉쇄 등을 포함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또 기사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좀 다른 변수가 생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단기로 끝나기만 해준다면 어느 정도 중재가 되고 단기만 끝나준다면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쪽으로 되지 않을 그냥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중심으로 해서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8.88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2903포인트로 출발을 했고요. 방산과 전선, 전력기기 상승 출발세가 아주 뚜렷하게 보인 가운데 제약 바이오와 LPG, 그 다음에 가스관 사업, 피팅, 밸브, 원전, 필요서 AI, AI 챗봇, 건설과 가상화폐 STO, 조선과 조선기자재, 증권 등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중독 지정학적 리스크를 소화하면서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 등 소프트 데이터가 다시 반등을 줬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를 띄워드리면 자, 이렇게 미시간 인플레이션 기대치라든지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는 60.5포인트로 기대치였던 53.5포인트를
크게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상회했습니다. 기대 지수가 58.4포인트로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고요. 경제 상황 지수도 63.7포인트까지 높아지면서 기대치였던 59.4포인트를 상회했습니다. 유가, 그다음에 방산, 에너지 등 상승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좋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은 일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관세 부과 영향에도 불구하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5.1%로 예상치였던 6.4%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전치였던 6.6% 대비로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 관세 부과 관련된 영향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다만 한두 달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아무튼 초기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이 데이터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4.1%로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이전치였던 4.2% 그리고 대비로는 오히려 낮은 수준을 거쳤기 때문에 인플레 관련된 여러 지표들,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한 가지를 좀 더 지켜본다면 이 관세에 따른 고물가 장기화나 경기 침체 우려 완화시키는 지표가 공개되긴 했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면 조금 경기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반등을 했지만 아직은 조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도 분명히 있으면서 더불어서 소비자들이 현재 가계 재정 상황을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간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201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죠. 약간 본인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소프트 데이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코로나 시즌에 많이 지급됐던 현금들을 다 소진했겠죠.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계 재정 상황을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부 소비 지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심리 지표가 조금은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정학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력이 미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지정학적 갈등이 단기간 종교에 어렵다는 판단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축소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방산과 원자력, 기계, 증권 등 실적 모멘텀 업종이 오전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6월 전 거래일 순매수 지속했던 외국인이 오늘 기준으로 오전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 현물 1,500억 순매도를 했고요. 개인은 1,700억 오전 기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오후 들어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크게 또 유입이 됐고요.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부담은 존재하지만 반도체, 방산, 원자력, 전력기기, 증권 등 상승 모멘텀이 이 하락 추세를 상쇄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주식시장 대표지수도 TA35라고 하는데 이 지수도 오히려 상승 마감으로 끝나기도 했고요. 이란이 예상보다 더 무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극단적인 시나리오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투자 판단이 아직까지는 좀 더 우세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2분기 디램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버 수요 견조하고 2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 기대감 속에 특히 SK 하이닉스가 급등각을 보였고 사상 최고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조금은 빠졌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은 좀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 같으니까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중동 지정학적 갈등 영향입니다. 여전히 모멘텀 지속되고 있고 수출 주도도 최근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경신이지만 하반기도 역시 기대한다는 이슈들이 방산 쪽에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고요. 우주 쪽은 한화 시스템이 미국의 노스톱 그루먼과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급등을 했죠. 대공 방어 시스템 협력을 한다는 거고요. 이란에게서 방공망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전력기기는 변압기 수요 강세, 가격 인상 등으로 호황 지속이 됐다고 보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효성중공업 등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자, 증권주는 오늘도 상승 중인 코스피에서 보다시피 거래대금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동학개미들 복귀 판단에 증권주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최근에 예탁금이 62조 원 넘어서 굉장히 좀 크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 계속 드렸죠. 자, 그리고 미국의 서클이 25.4% 급등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확대 기대감에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삼성 SDS가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급등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 등락을 했는데요. 뭐 오전 중에 강보합권 등락을 했지만 종가는 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전환했고요. 투심 위축에 낙폭 크게 보였던 알테오젠이 미국의 특허청 할로자임 특허 무효 심사 개시 소식 등에 약 5%대 급등을 나타냈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하반기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로 언급이 되면서 역시 리가켄 바이오도 5% 이상의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월마트, 아마존 등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소식에 헥터 파이낸셜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속동을 했고요. 이재명 정부가 AI 미래기획수석에 민간 전문가 임명했다는 소식에 필요요소 AI 관련주 상승세가 나타났고 중동 지역 긴장감 고조되면서 에너지 관련주도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장 초반 약간 빠지면서 뭐 이렇게 출발이 별로 좋지 못했던 부분도 뭐 있었고요. 뭐 그렇게 크게 갭상승 출발 못했는데 개인 및 기관 저가 매수에 힘입어서 5장 상승 추세가 강화됐습니다. 역시 종가는 2,940선 돌파가 됐고요. 이란이 취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보복 조치가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않다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영향 또한 제한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한편 방산 섹터가 여전히 상승 추세가 지속됐고 원전, 금융, IT 등 신정부 정책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방산업종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나시스템 급등을 했고요.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화 등도 일제히 강세였고요. 새 정부 AI 수석에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 선임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삼성 SDS 이 관련 IT 기업들 좋았고요. LG CNS, 한글과 컴퓨터 등의 AI 정책 기대감 관련주가 또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유틸리티 업종의 LS 일렉트릭의 전력기기 섹터, 원자력 발전 섹터, 효성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 등 원전 섹터까지 여전히 전력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좋았고요. 밸류업 정책 기대감 유입됐던 SK스퀘어,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등 금융과 지주사들 업종 또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업종의 탑3는 건설과 기기장비, IT 서비스, 업종의 바텀3는 부동산과 제약, 종이, 목재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하방 압력이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외국인들은 순매수 마감을 국내에서 했었죠. 그래서 하방 압력이 좀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금주에 FOMC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이죠. 뭐 저도 뭐 시장에 대해서 중동 지역의 사태가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보면 그쪽 현지에서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쪽의 분위기가 좀 빨리 생각보다 끝날 수도 있다. 여전히 분위기는 이 굉장히 큰 재정적인 압박 이것 때문에 아마 좀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원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좀 빨리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시고 역시 팔로잉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뭐 크게 또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그건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뿔란천사님께서 압도적인 이런 표현에 제가 힘을 줬다고 크크크 해주시네요. 네, 서창님도 압도적인 시황. 예, 안녕하십니까. 주셨고요. 아까 제가 그 캐리비안 베이에서 이렇게 아는 분이 파도풀에서 인사하셨다고 그래서 사진 같이 찍고 하는데 붕 하는 소리와 함께 파도에 떠밀려서 안녕 하고 그냥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목욕탕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대략 난감할 것이다. 물병자리 맞죠? 대략 난감할 겁니다. 뭐 근데 뭐 목욕탕에서 욕탕에서 그렇게 아시는 척 하실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서로가 민망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헤드라인 하나 보여드릴까요? 로이터 통신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란 쪽에서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합니다. 뉴클리어 웨펀 쪽으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찾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약간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고 있죠. 이란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최근에 뭐 확전되지 않은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는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가만히 있지 않죠. 아무튼 이렇게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오늘은 일단은 이란 쪽에서 뉴클리어 웨펀 쪽의 어떤 부분들을 크게 이렇게 우리가 아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이란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그 다음 표 보이시면 이게 도이치뱅크 자료인데요.
자, 요것만 놓고 보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3프로 TV 앱에 들어오셔서 신해자료실 자료를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이치뱅크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을 꺾을 것인가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갈등 격화가 지정학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는데 자, S&P 지수는 통상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약 3주간 마이너스 6% 조정 이후에 3주 내에 대부분의 낙폭을 회복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도이치뱅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식시장 포지셔닝은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수준으로 주식 익스포즈는 마이너스 0.33 표준 편차 하위 28% 수준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험 선호에 기반한 롱 포지션과 쇼커버 중심의 매수세가 최근 3주간 둔화되고 있고 콜옵션 순매수 상위 종목 바스켓과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 바스켓 역시 2월 고점 회복 이후에 최근 횡보수로 전환한 수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리스크에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에 완만한 상승 흐름은 두 가지 주요 요인에 기인한다고 봤습니다. 시스템 전략의 주식 노출 확대와 기업 자사주 매입 지속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는데 시스템 전략은 낮은 변동성 환경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익스포저 확대를 이어가고 있고 S&P 500이 마이너스 2% 이상 조정되지 않는 한 추세 신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특히 4월 급변동 이후에 과거 대비 가장 짧은 기간 조정 기간이 기록된 점은 시스템 전략 측 복귀 속도가 과거보다 빠르게 시사했다. 지금 보면 미국 시장의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낮거든요. 주식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막 올라갔을 때 기관이 엄청나게 불편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자사주 매입.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자사주 매입이 본격적으로 또 재개되고 있죠. 여전히 시장 하단을 지지하는 핵심 수급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이치뱅크는 S&P 500기를 중심으로 25년 연간 총 1조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지고 추정하고 있고 1분기 실적 시즌과 IR 행사에서 확인된 기업들의 코멘트 역시 자사주 매입 기조의 지속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 전망을 훼손시킬 정도의 중대 확전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의 완만한 상승 흐름을 근본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시장은 긍정적이라고 본 거죠. 그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돔 있잖아요. 아이언돔이라 그러는 돔 있죠, 돔. 예, 그 방어하는 돔인데 3단계로 이제 돔이 방어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며칠간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돔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어를 하고 있는데 최근 며칠간 이 사이에 이 돔에 관련된 비용이 연간 국방 자금의 6에서 10% 정도 소요가 벌써 됐다고 해요. 이스라엘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확전되면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도 당연히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급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란이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그런 석유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수용으로 많이 쓰이고 그렇게 많지 않죠. 중국 쪽으로 많이 나간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의 변수가 경제적인 부담감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확전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좀 분석을 아직까지는 그렇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한투증권의 이야기를 또 드릴게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표 말고 그 다음 표요. 빨간 막대 그래프, 요겁니다. 자, 한투증권에서 올리신 자료인데, 자, 붉은 막대가 뭐냐면은 개별 국가 시장 중에 역사적 밸류에이션이 상위 25% 차지한 국가의 비율이죠. 상위 25% 차지한 국가의 비율이라는 것이 상당히 아직은 낮게 형성돼 있죠. 각 국가의 자기 역사 기준으로 고평가 구간에 있는 시장 비율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검은색 점선은 뭐냐면은 보이시는 S&P 500의 로그 스케일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전체 국가 중에 약 30% 정도만이 역사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영역에 있다는 거죠. 반면 21년부터 22년 초에는 무려 76% 시장이 고밸류에이션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30% 정도만이 역사적으로 고밸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평가된 역사적인 고밸류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아닌 그런 쪽이 70%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 확장과 기술적 과열의 정점이 21년, 22년 팬데믹 이후에 있었다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본다면 S&P 500과 비교한 글로벌 분산 투자 매력이 더 커졌다는 의미를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을 떠나서 난 US 쪽으로 넘어가서 다른 국가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S&P 500은 여전히 고점 부근에 있고 테크 주도 성장으로 PER 유지하고 있고 PER이 아마 22배 정도 가까이 갔을걸요. 아마 미국 시장에. 그러면 역사적인 고점 수준까지 거의 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S&P 500. 반면 그 외에 많은 국가들이 밸류에이션 조정을 거쳐서 상대적인 저평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투자할 나라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한국도 아마 거기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한국도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봅니다. 국장의 상대적 강세가 이런 포인트가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을 한토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한국 시장이 상당히 뒤처질 이유가 없고 미국 시장이 좀 주춤할 수 있더라도 한국 시장은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 매크로 지표를 보고 너무 겁먹지 마시라. 네, 한국 시장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정말 이렇게 전쟁이 뭐 1년, 2년 길어지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중동 지역의 사태는 어느 정도 봉합이 되면서 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력 설비와 원전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AI 시장을 주도하는 빅테크들의 에너지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전력 부족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대체 데이터 플랫폼 환경 에이셜에 따르면 전격 용량 1만 킬로 이상 대형 변압기 대미 수출 금액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약 2,707만 달러, 37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40%나 급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형 변압기 대미 수출 금액이 540% 급증했다. 이게 나왔죠. 4월에 109%, 5월에 297%등 크게 확대되는 추세로 현재 데이터 센터 건설분과 노후 전력망 인프라 대체 수요가 이어진 결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쪽이 여전히 좋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3월 말부터 조정 나왔을 때 대형 변압기 쪽은 굉장히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K변압기 수출 물량은 대부분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JP모간 추정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변압기 수요는 올해 1,400기에서 2028년 1,800기 수준으로 불어날 것을 전망했고요. AI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현지 데이터 센터 건설분과 노후한 전력 인프라 대체 수요를 반영한 전망이고 올해 274기인 현지 생산 능력이 28년 464기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또한 언론에 따르면 SK그룹이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 웹 서비스와 손잡고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전해졌죠. 자, 이게 오늘 SK하이닉스의 추가 상승분을 급등시킨 이유가 아닐까 제 생각은 듭니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뭐 100메가와트급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전용 설비를 갖춘 AI 인프라가 국내 최초이며 약 6만 장의 GPU가 투입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때문에 오늘 아마 SK하이닉스가 급등한 이유도 이 부분들이 아마 배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효성중공업, 비트로테크, LS일렉트릭, 재룡전기, 산일전기, LSEM코리아, 우리기술, DLNC, 한전 KPS, 두산 에너비티, 전력설비와 원전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자, 메리츠증권에서 SK그룹의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보도됐다는 것 때문에 이 두 가지 시사점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왜 SK하이닉스가 오늘 급등을 했을까 이거인데요. 자, 시사점 첫 번째, 향후 20년을 책임질 전방산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화됐고 그 다음에 AI DC로 넘어간다는 거죠. 현재 사회는 정보의 기하 급속인 증가 속 기존의 IT가 새로운 IT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집적화와 거대화가 이를 가능케 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1차, 2차 산업혁명 당시에 열 효율의 개선 속에 생산성 향상 활동이 인류로 하여금 대규모 공장 및 산업단지를 생성했고요. 마찬가지로 향후에 지능기술 시대에서 역시 AIDC라는 대규모 공장, 산업단지가 지능 생산 단지로서 향후 핵심 산업이자 유명한 산업으로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스마트폰의 성공이 카메라 모듈과 기판, 디스플레이, 배터리, 반도체 부품 계열사뿐만 아니라 그 부품 생산을 위한 건설 계열사들까지도 10수년간 실적 성장을 견진했는데 SK AIDC 역시 사업성이 검증될 경우에는 관련 멤버사 모두의 실적 개선이 유발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SK 하이닉스의 오늘 급등을 좀 이끈 배경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시사점 두 번째는 디램 수급 사이클의 변화라는 겁니다. 과거 디램 산업은 커머디티 특성에 따라 가격 경쟁보다는 원가 경쟁이 정리됐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을 계속 탔었죠. 수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시점의 차이가 디램 사이클을 만든 주 원인이었죠. 경기에 따라 곡선형을 급격하는 수요 대비 생산 시차가 존재하는 공급은 선투자 결과물로서 1, 2년 전에 예측 집행돼야 될 적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타고 사이클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과거의 PC 및 스마트폰은 각각 연간 3억과 15억대 제품이 판매되며 수요를 형성했고요. 이에 공급사들은 경기와 기술 상황을 감안해서 향후 12개월간의 제품 판매 예측치를 만들고 경쟁 상황을 감안한 공급 가능 물량을 예상해서 생산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관련 때문에 사이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뭡니까? 뭐 중국의 뭐 유동성 지표를 보자, 뭐 그다음에 뭐 경기 지표, 선행 지표를 보자. 이거 사이클 타고 이 중국의 유동성 지표, 그다음에 경기 선행 지표가 꺾이면 반도체 사이클 끝난다. 지금 뭐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게 꺾이는 순간 반도체는 고점이다. 이제부터 하락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일부 증권사도 하죠. 뭐 그런 것들 사이클론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반도체 분석을 계속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십억 대 기기가 구성하는 전방 산업은 수십 수백 건의 초고대 DC 투자로 변모를 한다는 거죠. 이제 뷰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게 반도체 산업을 이제 보는 어떤 방법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AI DC 한 부지가 투자되며 발생하는 수요가 과거의 한계적 수요 증가가 아닌 대규모 단위로 폭증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AI DC 한 동의 투자 결정은 수백만 대의 스마트폰 수요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상황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공급업체의 수요 예측 정확도는 과거와 달리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이클론에 입각한 메모리 투자에 대한 어떤 부분을 분석한다면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예측의 정확도가 이제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딱 찍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측이 빗나갔을 경우에 위험이 막대해지는 변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AIDC 위주의 대규모 수요 증가가 수요 곡선을 계단식 폭증으로 변모시킬 거고 더디게 최소 규모로 준비될 공급은 급격한 공급 부족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과거의 사이클론, 메모리 레거시 부분의 사이클론에 입각한 반도체에 대한 분석은 정확도가 이제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부유에서 반도체를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메리츠증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사이클론에 입각한 이야기와 이렇게 AIDC와 관련된 새로운 웨이브에 따른 분석의 새로운 툴 이게 대립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입니다. 기존의 사이클론에 따른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증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거에 뭐 중국의 뭐 유동성 지표를 보자, 뭐 선행 경기 지표를 보자, 그에 따라서 뭐 동행하는데 그런 것들이 선행하고 그 뒤에 주가들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따라 움직인다. 그게 그래서 미리 꺾이기 때문에 뭐 지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거에 따라서 꺾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쪽도 있는데 물론 과거에는 그게 맞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뷰들이 서로가 이제 대립을 할 수 있고 보완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좀 과거하고 좀 다른 어떤 툴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저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효성중공업이 오늘 또 급등했던 이유는 UBS 쪽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죠. 좀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UBS에서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가 56만 원이었었는데요. 효성공업의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효성중공업 급등했고 LS일렉트릭까지 급등했습니다. 현대일렉은 뭐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오늘 좀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에너지 방산 쪽도 오늘 역시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지난 현지 시간 13일 날 작전명 사자들의 나라를 가동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군사 충돌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에 2천만 배럴의 원유와 석유가 통과되고 있고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20%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규모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WTI가 7월 인도분 가격이 7.26% 급등한 72.9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장중에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원과 같은 밈주식 주가들이 올랐고요. SK가스, 대성에너지, GSE 같은 경우도 다 밈주식으로 주가들이 올라갔습니다. 자, 한화시스템, EM코리아, 우리기술, 비추로테크, S&T 모티브, 한화 등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메리츠증권 자료입니다.
휘발유 선물 가격 추이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란 타격 후에 5.4% 상승 중에 있고요. 정제 마진 변화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타격 후에 정제 마진이 15.1% 상승 추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S-오일 정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르면 미국의 6월의 CPI가 3.9%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 유가가 현재 수준인 70달러 정도 수준에 있을 때에는 CPI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100달러, 130달러로 급등할 경우에는 CPI가 빠르게 3.9%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 자료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도 에너지 가격 하락은 드문 긍정 요소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란 표적 공습 이후에 이란 추세는 뒤집힐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자, 이란발 충격은 유가에 두 가지 위험 요소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적대행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감소했다는 점, 이미 수출량은 감소세에 있고 공습 이후에 더 줄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보시는 것이 오일의 이제 지금 수출 지표인데요. 올라가다가 확 꺾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자, 번스타인에 따르면 5월 기준 이란의 1일 원유 수출량은 하루에 170만 배럴로 전 세계 소비량의 2%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수출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량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다 중요하게 오펙이 이미 6월 말까지 월별로 약 하루에 96만 배럴 증상 계획을 발표한 상태죠. 애널리스트는 과거 감산부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오펙이 220만 배럴을 하루에 이렇게 증가시킬 것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원유 공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유가의 급등에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란 수치가 대략적인 것이며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란 수출 감소는 오히려 공급 과잉 상태를 조정하는 역할이 좀 일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유가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25년 초에 75달러 수준에서 24년 평균인 80달러 사이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정이 합리적이고, 공급 차질의 기간 지속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75달러, 80달러 이 정도에서 아마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30달러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보는 겁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더 큰 위험은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운항 차질 가능성인데, 이 해협은 전 세계 소금 소비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좁은 수로로 약 20% 정도 통과하죠. 이란뿐만 아니라 카타르의 LNG 수출도 통과하는 경로입니다. 이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문제인데 그 영향은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JP모간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유가가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차질, 봉쇄, 이것에 근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만 유인투자증권에서는 에너지 전쟁과 유가라는 어떤 리포트를 쓰면서 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월간 석유 재고가 약 3천만 배럴 감소할 수 있고, 이는 과거 통계 비교하 시 국제유가 배럴당 6달러 정도의 상승 요인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란의 석유 수출이 중단이 이어진다면 전쟁의 지속 기간에 따라 국제유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데, 지난주 국제유가는 종가 기준 73달러, 배럴당 73달러까지로 8달러 상승했고요. 유인투자증권에서 이를 시장에서 전쟁 지속 기간을 6주 정도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달러 중반 정도까지 올라간 것은 이미 시장에서 한 6주 정도의 전쟁을 이미 가정을 하고 유가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봤습니다.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가 가장 큰 최대 리스크인데, 실행에 따라 국제유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다고 봤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계 소비량 20%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봉쇄는 미국의 이란 제재를 강화시킨 명분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전면 봉쇄 가능성은 낮지만 전쟁 지속세에는 단기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인투자증권도 역시 S-오일, 그리고 금호 석유를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올해 증설 규모가 0.3% 수준에 불과한 정유업과 원가 변화가 제품가 변동이 빠르게 반영되는 합성 고무 정도를 관심 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겠다면서 S-오일과 금호 석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자,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냐? 여기죠, 여기. 이란 밑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게 엄청 좁죠. 여기를 봉쇄시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 이거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어떤 선박이 가장 많이 이제 통과하느냐 보면, 이 호르무즈 해협에 그리스, 일본,
중국 소유 선박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갈등이 고조되면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 선박이 직접적인 공격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자, 다만, 자, 그 다음 장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란이 크루드 오일을 수출하는데 어디를 많이 수출하느냐 보시면 그래프 가운데 보시면 짙은 파란색, 여기가 차이나입니다. 중국. 거의 중국의 대부분이 판매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18년도에는 뭐 중국과 인도, 일본, 유럽, 뭐 그 다음 다른 지역들이 쭉쭉 많았는데요. 2023년도는 거의 보시면 중국이 대부분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수출은 중국이 거의 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자, 이란에 관련된 그 차이나, 중국 쪽으로의 어떤 수출이 이제 리바운딩 되고 있다.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고 있죠. 25년 아마 2월 정도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황맨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자, 보시면, 자, 이란 쪽에서 역시 제재를 가하는 게 결국 원유 수출 부분에서 수입을 하는 국가가 거의 대부분 중국 외에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브렌트유 가격의 할인율을 정해서 수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가장 낮은 어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주는 이란산 원유를 안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것은 결국 최대 고객이자 사실상 유일한 고객인 중국마저 이란 쪽에서 놓치는 결과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지금 이란의 인플레가 거의 40% 정도에 육박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물가까지 더 오르게 되면 답이 없는 상황으로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쟁을 치르기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과 장기전은 좀 어렵다 봐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도움 있죠. 도움, 방어막 도움 3단계 도움이 있는데 이번에 공격을 받으면서 연간 방위 국방비의 한 6에서 10%를 며칠 사이에 다 소진할 정도의 자금, 경제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의 지원을 좀 뭐 받긴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부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장기전을 과연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어렵게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아직까지는 장기전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분석 때문에 주가들이 좀 이렇게 평이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뭐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을 역사적으로 한 번도 봉쇄한 적이 없는데 봉쇄를 하거나 장기전에 정말 들어가는 경우에는 좀 심각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좀 심각하게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자료인데요. 네. 메리츠증권에서 이스라엘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을 보는데, 이게 보시면 2011년 그리고 2019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있었던 그때 이후에 WTI 가격입니다. 제일 왼쪽이 이제 그때 위협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흘렀냐 보는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다가 그렇게 많이 이제 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WTI 가격이 한 10% 정도 내외적으로 올라갔다가 거의 한 달 보름 정도 지나니까 거의 가격이 다 떨어지더라. 2019년도에. 그 2011년도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봉쇄 위협을 했는데 한 3% 정도 살짝 오르다가 한 달 정도 가까이 되니까 거의 이제 더 유가가 더 빠져버렸고요. 그 다음에 30일, 한 달 지나면서 40일 사이에 접어들면서 조금 더 올라가면서 한 7% 정도 유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10% 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WTI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있던 뒤에 그렇게 급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급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봉쇄인데 어쨌든 과거에 위협만 있었을 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적은 현실화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과도한 우려보다는 관망하면서 이번 전쟁이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 경로를 좀 관망하면서 팔로우하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통제된 적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지금 $70 중반 정도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봉쇄를 하지 않는 가정이라면 유가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닌가. 여기보다 더 급등한다. 그렇게 되면 약간 투기성 자금들이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거 외에는 기본적인 부분은 반영이 이미 됐다. 뭐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뭔가 뭐 미국이 중재해서 뭔가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이란 쪽에서 아마 지금 군대를 철수하고 있다 이야기 나왔죠. 오늘 속보로 아마 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거 아니라면 러시아 쪽에서 이란 쪽에 어떤 군대를 주둔한 군대를 지금 철수시킨다. 뭔가 조금은 이렇게
이란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뭐 뭔가 중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낙관론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쉽지 않다. 장기화 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로봇과 필요해서 AI주가 일단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일 대통령실 초대 AI 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아마 민간 쪽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AI 투자 100조 원 시대 실현 방향으로 펀드 등 투자 로드맵 10만 명 인재 양성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대규모 구축 등을 지휘하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예상을 깬 파격 인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수석이 일찍부터 소버린 AI를 주장한 것이 낙점 이유로 꼽히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민간인이 어쨌든 뭐 상당히 전문가로서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필요해서 AI 관련 테마주들, AI 관련주들 주가들이 올라왔고요. BQAI가 이재명 행정부에서 소버린 AI 개발 정책 속에 RDP 라인 기대감 등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카카오가 아니라 네이버가 좀 더 주목을 받았죠. 자, 그리고 반도체주가 지금 오늘 삼성전자 이게 좀 빠졌습니다. 하이닉스는 급등을 했는데 아까 하이닉스가 좀 급등한 것은 SK그룹이 일단은 AWS 아마존 쪽과 협업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좀 더 급등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일부 지금 반도체 주는 조금 빠지긴 했는데 반도체 소부장은 오후 들면서 또 반등을 주기도 했습니다. 일부 종목들이 오후 들면서 힘을 내고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AMD 등등 관련해서 좀 주가들이 빠지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의 샘플 공급을 앞두면서 SK 하이닉스도 HBM4 출하 속도를 내고 있다 이야기 나오면서 일부 물량이 소량 선공급되고 있다. 루빈 샘플에 SK 하이닉스가 좀 선공급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상승세가 좀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라피키 리서치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현물 가격이죠. 현물 가격 보시면 DDR4도 마찬가지고 DDR5 보시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죠. 자,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레거시 제품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근데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삼성전자 과거 PBR 한 배 하회했던 사례 이렇게 보이는데요. 쭉쭉쭉 내려가면서 노란 색깔 보시는 게 2025년도입니다. 이 보시면은 과거에 쭉 가다가 한 배 이하로 떨어지면서 쭉쭉 올라왔죠. 그래서 과거에는 많이 올라왔는지 지금 노란색 이 2024년 10월 이후에 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PBR 한 배 사례 중에 최악의 사례 2015년 사례를 보면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오른쪽 네모난 박스 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이후에 주가가 T 플러스 180일 정도 때 확 튀어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올라가죠. 메모리 사이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게 같이 올라가게 된다면 중국 경기 부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튀어 올라가는 게 보이죠. 저희가 KB증권에서 이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PBR 한 배 하회 사례 중에 최악의 사례 2015년도를 따라간다면 지금은 좀 돌파를 위쪽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램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데 지금 SK 하이닉스와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추세대 뚫지 못하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를 봤는데요. 2016년과 2017년간 다른 환경입니다. 그때는 메모리 사이클 들어오면서 중국 경기 부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탈피되면서 막 뚫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관세와 법인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추세를 뚫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반도체 투자 본격화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전자가 레거시 제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을 좀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지금은 하이닉스가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의 사랑을 좀 더 받고 있다. 그리고 아웃퍼폼을 역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주택공급 확대 수혜기담 속에 건설주가 상승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요. 정책 수혜 기대감이 예상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주요 건설사 매출이 내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과거에 수익성이 낮은 어떤 그런 것들이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내년부터는 좀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새 정부 정책은 건설사 실적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하면서 원전 건설 수혜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STO와 전자결제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미국의 월마트와 아마존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STO와 전자결제주가 역시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되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최수혜주로 보안 솔루션 업체도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단순히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넘어서서 IT 보안 업계의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보안주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 민생 입법 1순위 언급 소식이 있었으면서 이에 따라 지수사가 여전히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수사뿐만 아니라 뭐 금융주, 은행주도 역시 같이 봐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민생법안 처리 전담을 하기 위한 민생 부대표를 신설하겠다 발표했고요. 상법 개정 처리에 대해서 여러 쟁점이 부딪히고 있지만 상법 개정안은 특히 코스피 5천 시대로 가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 지수사가 오늘도 움직였습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테슬라 미국 판매 급감 소식 등의 2차전 주주가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유럽 판매가 반토막 난 데 이어서 미국 판매도 급감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의 4월 테슬라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16% 감소한 39,913대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GM 같은 경우는 전기차 등록이 전년 대비 215% 급증했고요. 테슬라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테슬라 대신 GM의 전기차를 선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4월의 전체 전기차 등록 대수도 전년 대비 4.4% 급감을 했고요. 24년 2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기 때문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비아디 같은 경우 상당히 잘 팔고 있고 유럽 시장이 좋은데요. 테슬라는 유럽 시장에도 고전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고전하고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도 오늘 이 같은 50포인트 급등하는 시장에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또 하나증권에서 보수적인 접근이 지속하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배터리 섹터의 수급이 비어있고 최근 배터리를 제외한 한국 시장 성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상반기 수익을 실현하고 다른 섹터를 이동을 물색하는 점에서 2차전지가 대안주로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아직까지 실적 추정치가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비어있는 구간 수급 때문에 아마 대체할 수 있는 섹터로 상당히 뭐 많이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실적 추정치 방향성이 여전히 하반기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게 좀 아직까지 힘들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실적 컨센서스가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반기 실적 반등을 기대하려면 두 가지 데이터 회복이 필요한데 미국의 전기차 판매 그리고 유럽의 배터리 출하 이 두 가지가 데이터가 매월 확인할 때마다 기대치를 하회하지 않는지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추정치가 올라갈 때만이 2차 전지를 좀 사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더 중요한데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만 미국의 배터리 라인의 실적 회복은 전기차보다는 오히려 ESS의 성장에 달려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미국의 ESS 시장은 여전히 현재 LFP 침투율 때문에 95%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의 지배력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아마 26년부터 ESS 배터리 부분에 섹션 301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총 28.4%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LG 엔솔 같은 경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차용 미국의 미시간 공장을 빠르게 ESS 라인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죠. 전기차 안 팔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ESS 관련된 수혜가 전기차 부분의 부진을 상쇄하는 것, 이 데이터, 이 실적을 통해서 확인될 때 실적 추정치 하향 리스크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기차 판매 실적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증권에서 하고 있고요. ESS 배터리 부분을 확인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거래대금 상승 때문에 증권주가 올라왔다는 이야기 뒤에 나와 있고요. 올해 인바운드 PB 지수 고성장세 때문에 미용기와 보톡스주가 주가들이 올라왔다는 점 이야기되어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 가능성, 조선과 알래스카 LNG 관련주 상승, 그리고 민생 회복, 지원금 정책 구체화 기대감에 지역 화폐와 전자결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남 가능성, G7 정상회의에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기대감 때문에 재건과 건설기계까지 주가들이 올라왔다는 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용기기라든지 그 외에 많은 이야기들은 뒤에 어떤 내용들이 이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찾아보세요. 증권주 관련해서도 증시 대기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 다 못 해드리고 3프로TV 앱에서 꼭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I see you.